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최근 교제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교제폭력 실태와 문제점 들여다봅니다. 중국이 막 취임한 친미 성향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을 겨냥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양안 관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금은 글로벌 시대 코너에서 분석합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예. 자, 아프리카 다녀오시느라 지난주엔 출연하지 못하셨습니다. 아쉬웠어요. 네네. 네. 국회 임기 막바지에 예. 국회의원들이 외유성 출장 다녀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이번에 어떤 일 하고 오신 겁니까? 예. 이거 추궁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요. 예. 해명할 기회 주셔서 설명할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사실은 뭐 단독도 나오고 뭐 5월 달에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저희는 탄자니아를 갔다 왔고요. 탄자니아. 실제로 네네. 저는 국회에서 아프리카 포럼 지난 4년간 조찬 격주로 아프리카를 공부하는 의원들 모임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어요. 아, 네. 진작에 갔다 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상당히 국회 회기도 열려 있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야 가는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요즘 보면은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올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 해서 정상들을 다 초대해서 한국에서 그런 우호관계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저도 그런 일환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더더욱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님들과 아프리카 포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의원님들 같이 갔고요. 네네. 몇 분이나? 3명 세 명이요? 갔습니다. 예, 예. 실제로 보면은 현 회장과 이제 차기 회장님 그렇군요. 의원님들 간 건데, 네네. 탄자니아는 사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상태를 보면 한 7, 80년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율 엄마 한 명이 4.7명의 아이를 낳고요. 그다음에 중위 연령, 인구의 중위 연령이 18살입니다. 그만큼 예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긴 한데 그만큼의 보건의료 시설이 많이 열악해서 모성 사망도 많고요. 영유아 사망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코이카나 코피 같은 ODA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대병원도 지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다만 의사인 신 의원님이 오시기에 또 남달랐겠어요.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ODA 사업에 대한 탄자니아의 현장 점검 플러스 앞으로 각계로 분절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협력하면서 더 효율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회도 방문하고요. 탄자니아에 있는 잔지바라는 섬의 대통령과도 미팅을 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과도 미팅을 하면서 바빴군요. 탄자니아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구나에 대한 감동이 있었고, 실제로 같이 왔던 모 인사는 아니 이렇게 일만 할 거면 앞으로 나는 안 가겠다라고 푸념을 하실 정도로 그랬군요. 자. 빡센 스케줄을 소화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자,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특검법 국회로 돌아가고 국회 재의결 절차 밟을 예정입니다. 김기영 부대변인님,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특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형식과 내용인데 네.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정부가 수용할 만한 내용이면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란 게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하고 소추권을 국회 입법부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특검에게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이 크고요. 또 하나는 특검의 취지를 볼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뭐 납득이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충성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예외성의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네.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보면 이제 이 특검을 내기 전에 이틀 전에 공수처에 고발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특검을 했고 그 특검을 발의했는데 또 특검에 있어서 그 특검을 추천하는 사람 민주당 2명이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상에는 그게 또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진실을 규명하는 어떤 목적보다는 이게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사건이 있으면 그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한히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어떻게 보면 제한된 대상을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는 특검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냐. 마치 검찰의 별건 수사처럼. 그렇습니다. 계속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비슷한 얘기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하면서 뭐 절차적으로는 뭐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야당 단독이다. 내용적으로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 침해했다. 헌법상 상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이런 그 정부 여당의 주장은 신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법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다시 말이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합의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동안 21대 국회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주면서 시간 끌기 하면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아쉬운 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한번 거부하고 합의 처리로 통과가 됐는데 그동안의 많은 진실들이 삭제되고 사라졌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번 최상병 건도 사망 사건도 지금 7, 8월 정도 되면은 수사 기록이 이제 회수되는 그 통화 내역이 삭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만 기다리기에는 하세월이고 실제로 공수처 수사 시작하는데 5개월 걸렸고요. 지금 분석하는 압수수색 자료만 아주 3개월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최상병의 진실된 죽음에 대한 원인 규명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외압을 하는지 어느 선까지의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대통령실에서의 개입은 어느 선까지의 그런 외압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정말 국민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번 최상병에 대한 특검은 총선 이후에 민심을 어떻게 정부가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따박따박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진실규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수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유보적인 입장이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 공감대가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의 입단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김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이제 거부권을 많이 한다. 이번에 10번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상설특검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안이기 때문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결의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거든요. 왜 하느냐? 이거 왜 안 하냐면 7명으로 구성된 특검 추천위가 있습니다. 후보자 2명을 추천해요. 근데 민주당 소위 말해서 입맛에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공수처도 민주당이 원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했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통과가 된 거죠. 그때 통과가 돼서 공수처도 했고 공수처도 고발해서 수사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설특검법도 있다는 거죠. 그 트랙이 있는데 그건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본인들이 못 믿어서 야당 시절에 만든 거 아닙니까?
여당 시절이나 그 시절에 맞는 것에 대해서 왜 그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사용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점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 공세성 성격이 맞습니다. 강하다 그렇게 보시는 결국은 거예요. 이제 거부권을 계속 함으로써 불통의 이미지를 하고 종국적으로는 야당이 원하는 것은 탄핵이고 탄핵을 왜 시키느냐.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인 거죠.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를 2027년까지 했을 때 그때까지는 못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4년 중임제 얘기도 나오고요. 거부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200석 이상이 아니라 180석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순수한 의도라기 보기에는 제가 좀 정치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네네 말씀하세요. 우리 부대장님께서 소설을 조금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 너무 확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것 같고, 저희는 최상병이 왜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냐, 왜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그렇게 무리하게 투입됐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명이 돼야지 재발 방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요. 누구를 위한 방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벌 받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그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기소하려면 검찰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 검찰도 지금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게 처리가 진행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의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수사까지 올라온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권한으로 거부권으로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직권 남용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규명된다면 정말 탄핵도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수사를 할 때 정말 명백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특검이 인사가 추천되고 그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이 지금 거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직권남용 아니면 이해충돌, 청렴의무 위반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너무 시간 끌게 하시면서 반대를 한 반대하지 말고, 여전히 국민의힘도 같이 반대를 하면서 지금 28일 날 본회의 안 들어오고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총선 이전의 정부 여당과 총선 이후의 정부 여당이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 오히려 더 불통이 커진 모습, 그래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 태세의 변화를 좀 더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28일에 뭔가 변화된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기흥 부대변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법 제표 결과 관련해서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 대응은 지금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또 공개적으로 네.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이제 밝히고도 있어요. 지금 네. 이와 관련한 당내 분위기 어때요?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견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찬성을 던졌죠. 근데 네. 이제 그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더 생기느냐, 소위 말해서 17표 정도가 나오면 이번에 통과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있어서는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핵이란 말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당선인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10개 중에 법안 중에 하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여러 이제 야당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게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탄핵이란 말이죠. 탄핵. 그렇다면 이 하나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통과됨으로 해서 모든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축이라고 할게요. 그게 완전히 국회, 특히나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지 이게 하나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도권이 이제 야당으로 넘어갔을 때 보여주는 모든 것들. 집권이 3년이나 남았는데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거부감과 어떤 위기감, 그런 것들이 저는 작용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 해병대원 특검을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표결을 할 거다, 그렇게. 그럼 만약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야당 혹은 야권이 하고 있는 행위가 네. 결국은 정권의 조기 종식이나
아까 뭐 탄핵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탄핵 가능성 얘기도 하셨지만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것에 사실상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저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총선의 민의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보는 것과 저희가 보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협치해서 일을 해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자꾸 이 특검을 계속해서 좀 강하게 하라 그런 건데 총선 민의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의석수는 차이 나지만 그 득표율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우리가 그 200석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개헌 저지선, 그다음에 거부권 무력화, 그다음에 탄핵 소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그냥 수치로만 봐도 왜 200석이 아니라 192석일까? 물론 뭐 크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둬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정권 심판을 받은 건 맞지만 야당이 잘했다고 해서 야당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4년 전 21대 국회가 야당이 과연 잘했느냐, 힘이 있다고 해서 근육 자랑하고 힘 자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또 정권 교체가 당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또 물들어갔다고 너무 노를 심하게 썼다 보면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진하면 부족함이 있다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 공수처 수사를 보시고 판단해도 되지 않다. 지금 신 의원님이 아주 예. 바쁘게 메모했습니다. 예. 하실 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부대변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정부 여당에서 그 레임덕이랑 탄핵을 되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지금 이 사안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총선 때 민주당이 잘해서 압승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정권 심판론이 이게 국민들한테는 공감대를 상당히 이룬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들을 잘 견제해서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라는 사실 그런 저희는 수임상을 가지고서는 22대를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라는 걸 보고요. 협치를 하라라는 국민의 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치 좋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초선 당선인 만찬에서 거부권 잘 활용해라라고 오히려 강조하셨잖아요. 결국엔 잘 싸워라 너네. 내가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그 논리 잘 만들고 정부 여당 잘 연합해서 제대로 싸워라라고 주문을 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영수회담 할 때만 해도 뭔가 변할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여전히 뭐 지금 모습엔 말짱 도루묵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28일 날 지금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반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표결하는데 3분의 2가 재석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 민주당이 100% 표결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불리해지는 게임이어서 28일 날 지금 의장님도 어느 정도 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이 결국에는 안건으로 상정되고 표결이 되면 얼마나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것이냐. 근데 또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소신 투표하시는 일부의 의원님들이 있다 그러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저희도 오늘도 집회하고 주말에도 장애투쟁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22대가 개원하면 또 아마 추진을 하겠죠. 예, 22대 할 일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빨리 상임위 구성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10개를 행사하셨는데 그중에 이태원 특별법 제외하고 9개가 결국에는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법 해가지고 여기 최상병 특검까지 9개 법안이 아마 다 상정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뭔가 시작되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원구성 얘기하셨는데 자연스럽게 법사위원장이 역시 쟁점일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여야가 평행선 달리면 민주당이 좀 조기에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당으로서의 지금 책무도 상당히 무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6월 중순까지 구성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그래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출되셨기 때문에 잘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사위와 운영의 3임 위원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아마 상임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선출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 오늘 사실 민주당에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오늘 점심 했습니다. 저도 여가의 간사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벌써 이제 5월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을 준비하는 그런 민주당에서의 바쁜 움직임을 오늘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김 부대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면 4년 전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이제 180석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좋았습니다. 그때 보면 뭔가 이제 협의를 하다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다 가져갔잖아요. 상임위 18개를 다 가져갔고 의장도 하시고 부의장은 뭐 나눠서 하시니까 그렇긴 하는데 그때 그 평가가 과연 생산적으로 국민을 위한 민의를 반영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그때 이른바 이제 임대차 3법, 검수 완박 대표되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권 교체 당한 거죠. 근데 이제 야당 분들을 만나면 그에 대한 어떤 반성보다는 2004년 열린 우리당 때 얘기했던 4대 개혁법 관련해서 이제 국보법 폐지하고 사학법 개정 이 부분은 인정하시는데 그 4년 전 더 가까운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유가 다 있고 관례적으로 보면 운영위원장은 1988년 그때부터 쭉 이제 집권 여당이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1당이 국회의원 의장을 하고 2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이후에 계속 이렇게 관례적이었는데 그게 깨진 게 저번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깨지고 나서 여튼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배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잘못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고 까치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나눠주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그 법사위원장 가장 쉽게 저 입장자 좁히지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민주당 상황 여쭤볼게요. 신영 의원님. 민주당 이해식 수석 대변인 이런 말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10,000명 이상 탈당 신청했다. 그만큼 반발이 거센지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당원의 권리 더 이제 뭐 이렇게 확대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저도 문자 들어와요. 저는 제가 투표하진 않았는데 이제 우리 당원들은 이제 현역 의원들이 투표권이 있는 줄 알고 문자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아직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탈당도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저희도 사실은 좀 예상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원식 의장이 전반기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이거는 잠시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180석 가지고 뭐 했냐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괴로웠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당이었거든요. 그만큼 실력을 보여주고 능력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2년 동안에 사실 많은 것들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교체가 됐고 이제 야당이 됐고 강력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하게 할 일을 하고 민생을 위한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지 사실은 국민께서 그 지지를 유지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원식 의원님이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단식하시고 홍범도 장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셨기 때문에 사안마다 매우 적극적으로 또 제대로 일하는 국회, 그래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시면 또 이런 권리당원들의 속상함들이나 불편함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잠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변인께서는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말 방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외유, 국고손실이라 규정했고 진성준 민주당 정치위장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다, 생트집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이슈를 계속 소환해내는 게 정말 부질없다. 정말 에너지 소모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급부상하는 또 이슈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여전히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져 있고 한 이슈가 들어오면 다른 이슈를 끄집어내갖고 정쟁을 하고 있는 이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전 상당히 안타깝다.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지적을 하고 좀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이 문제가 야당에서 뭐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변방에서 중심으로 제목은 이렇지만 제가 볼 때는 수면 아래에 있던 걸 수면 위로 끌어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논란이 됐었고 야당에서 국정감사 때 배현진 의원이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나서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 외교라고 거창하게 명명을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아주 쉽게 저는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야당의 문제가 뭐냐면 인도에서 초청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외교부 장관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쁘다고 안 됐고 그래서 문체부 장관을 하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는 이제 밝혀져야겠지만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선 초청장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쪽이 김정숙 여사를 원한 건 아니라는 거는 다 어제 나왔고 계속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타지마을 가셨잖아요. 우리 의원님 탄자니아 가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시고 이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타지마을 가서 사진만 덩그러니 남았잖아요. 그 사진 보면서 사람들이 근데 청와대 요리스까지 대동해가지고 3석 1억이 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거 단독으로 가서 대통령 휘장 달고 가가지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게 되게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한 거는 결혼 전 얘기고 그거는 한참 전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물타기가 아니다. 물타기가 아니고 물타기는 뭐 지난 거에 대해서 물을 타서 옅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물타기가 아니라 이게 더 진합니다. 뭐 김건희 여사 짧게 이건 다음 주제로 넘어가니까 뭐 짧게 반박해 주세요. 물타기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면서 그럼 김정숙 여사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반론이 나오니까 이건 물타기라고 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자, 김건희 여사가 오랜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공개 행보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리 반환식에 참석을 해서 조계종 측에서는 사리 반환 논의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흥 부대변인 평소 때 불교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요건 짧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알기로는 성경 공부도 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불교 공부도 많이 한다고 이 얘기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의 소리 기자분과 네. 7시간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MBC 스트레이트에서 하고 나서 그 긴 내용은 월간조선에서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 그 여사가 불교에 대해 관심이 크고 사실 구인사 같은 경우도요. 여러 번 갔고 대통령도 구인사를 제가 알기로는 한 4-5번 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선거 기간 통틀어서. 그래서 불교 쪽에 그리고 불교 어떤 특정 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계와 넓은 어떤 그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김기흥 부대변인께 드릴게요. 근데 이제 좀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는 다시 등장할 때 추가적 설명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필요하지 않은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이런 것쯤은 조속히 이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사가 새로 등장할 때 뭔가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과 뭐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새로 등장할 때 뜬금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캄보디아 정상 회담과 오찬 그거는 로타라고 하죠. 그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친구에 대해서 여사가 현장에 가서 같이 뭔가 안타까움을 하고 그 이후에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스토리가 있었다. 그렇죠. 야당에서는 빈곤 토론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연도 있고 이번에도 사리 반환이 작년이죠. 작년 4월 보스턴 갔을 때 보스턴 미술관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여사가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리 반환은 조계종이 2004년부터 열심히 했는데 13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유야무야 되다가 김건희 여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계종에서조차 이거는 주인공이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갈 곳에 당연히 가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 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된 거고요. 저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눈높이에 약간 부족한 게 있지만 여사는 여사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신현우 의원님.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존경받는 여사의 모습을 이번 정권에서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 서울의 소리와 그리고 그 최 목사를 통해서 뭐 인사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신다 그래도 그것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뭔가 종교 현장을 활용하는 것 같다는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예전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불교 행사에서 나타나셔갖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앞으로의 그런 행보를 하신다고 하면 뭔가 명확하게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정말 특별감찰관이나 제1부속실이나 앞으로 여사의 그런 이해관계 상충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서 어떻게 국가적으로 대비를 하겠다라는 게 선행되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용서가 된다면 그다음에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선후 관계 그리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1분 남았으니까요. 대답을 죄송합니다. 20초만 해주세요. 직구 규제에 대한 한동훈 전 위원장,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신의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기에 재반박을 했어요.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 아니다. 이런 메시지. 본격적인 몸풀기인가요? 김 대변인. 저는 몸풀기 일정 부분 됐고요. 어떻게 보면 명분을 좀 더 명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른바 목격담 정치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본격적으로 자기가 메시지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책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책을 읽었다고 보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을 읽어달라고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 예, 의원님. KC 이거 관련한 해외 직구는 하여튼 정부 여당 소통 더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의 국민 감정 더 잘 읽을 수 있고요. 특히 한윤아라고 하잖아요.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거기다가 홍준표, 오세훈 시장까지 지금 이제 대권 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당대회 준비 플러스 몸풀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설적인 공격은 또 국민들한테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차량들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많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안산 나들목 지나 화정 1교에 사고가 났고요. 한 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한데 여파로 군자교부터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동서울 요금소 가기 전 추돌 사고로 현재 3개 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하남 나들목부터 여파받아 많이 밀립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은 곤지암 부근에 화재 사고 있었는데 현재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남이분기점 2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여파로 청주분기점부터 정체가 길고요. 이후 김천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 낙하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 정체는 안성분기점부터 시작됩니다. 기흥과 수원 또 서울요금소 일대로 속도 내려가고요. 서울 시내권에서는 양재부터 쭉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 또 팔탄과 매송휴게소부터 이동량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는 양방향에서 10km씩 정체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 송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정체인데 판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 전국이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은 원내위를 아우르는 파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공동 행동을 이끌고 있는 의원 중 한 분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이달 말 22대 국회 개헌하면 이제 재선 의원 되십니다. 초선 때하고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어깨가 좀 뭐 얹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어깨가 많이 무겁죠.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하면서도 그렇고 선거가 끝나고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올곧고 유능한 의정 활동을 해달라라는 요구들과 그런 당부의 말씀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에 그리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게 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번 달 말 시작될 22대 국회에서의 저의 역할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정의당도 좀 그런 편이고 소수당에서 이제 비례의원들 돌아가면서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은 비례를 연달아서 2번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용해인밖에 없냐 뭐 이런 불만, 시샘 이런 거 좀 받지 않으셨어요? 시샘은 잘 모르겠고요. 이 비례를 한번 하면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큰 정당들에서의 문법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진보 정당들에서도 그런 문법과 관례들을 따라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을 놓고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저희가 출마를 하면서도 많은 국민들께 설명드렸고, 여전히 우려의 눈빛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한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좋은 의정 활동으로 또 저의 역할과 쓰임을 증명해 보이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증명하겠다. 잘 들었고요. 이제 막 원구성 협상 시작되는데 어떤 상임위원회 원하세요? 네, 저는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기재위에서 전반기에 일했고 네네. 후반기에는 이제 행안위에서 일을 했는데요. 저는 좀 행안위에서 다시 한번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 경찰 소방에 대한 이야기부터 공무원들 처우 문제, 뭐 지방 행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는 뭐 쉽지 않은 상임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보람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들의 문제들도 끝까지 좀 해결해내고 싶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무너지고 있는 이 재난 대응과 생명안전 문제 반드시 좀 해결하고 싶고요. 또 겸임으로 여가위에서도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싶고 다양한 특위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선 야당 의원들 다수가 참석한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영 의원님 가셨죠? 네, 저도 참석해서 발언도 했습니다. 네네. 네. 분위기 좀 어땠어요? 네, 아무래도 이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 국민이 쥐어준 헌법적인 권한을 스스로를 보위하는 데만 사용하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분노들이 이어지는 자리였고요. 또 한덕수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던 여러 특검 반대 이유에 대한 조목조목의 반박들도 이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거부권으로 상권 분립,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이 상권 분립을 위배한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주장인데요. 오히려 거부권으로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이제 국회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그 재의결 요구로 좀 국회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네네. 자, 제2 요구가 갖는 문제점 의원님 판단하시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특검법의 핵심은 성역 없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과 또 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된 일이라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거부권들이 남발되고 있는데요. 사실 부끄러움이 한 점 없고 문제가 없으면 왜 거부하는가라는 이제 합리적인 국민들의 의구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울림을 줬고 그런 어떤 기대감들로 이제 대통령의 당선까지 되신 건데 오히려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지 않는 살아있는 권력이 된 것이다라는 비판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 최혜병 특검법은 대통령을 괴롭히고자 만들어진 특검법이 아닙니다. 이 국민들의 최혜병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과 의혹들 그리고 억울한 최혜병의 억울한 사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VIP의 경로 이후에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분명히 존재하고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와도 명확한 답변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이 사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혹을 깔끔하게 풀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본회의 표결이 아마 28일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뭐 이탈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표결 결과.
네, 뭐 28일에 아마 본회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날 아마 재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특검법을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고 국민의 대다수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의결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번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과연 쇄신과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정치 세력인지 아니면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판받아야 할 세력인지를 가늠하는 21대 가늠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고 21대 국회 마지막 순간,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국민들께서 그 두 가지 어떤 세력인가를 판단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이번 주 일요일에 대규모 규탄 집회도 개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법 재의결 전국에서 장외 집회 통한 여론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뭐 여론전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이미 어느 정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사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민심의 분심이 폭발하는 도화선이 됐던 계기가 뭐냐, 장면이 뭐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영전을 시켜서 사실상 도주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도피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핵심 피의자를 도주시키려고 했던 그 사태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굉장히 뜨거웠고 여기에 대해서 총선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최상병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답하는 것을 여론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들이 없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장외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집회를 열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라인 야후 사태 등 세 가지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를 비롯한 세 가지 특검법 이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부결이 되면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제 다시 추진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 도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공동 행보하십니까? 네,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이제 6가지 사안을 제안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각 의원들이나 정당들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아직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숙제들을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감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안이 국조의 대상인지 특검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각 정당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들 간에 긴밀한 대화와 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공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여러 가지 발생했던 문제들이 뭐 하나 제대로 짚어지거나 해결되거나 국민들 앞에 속 시원히 해명되지 못하고 이 문제들이 쌓이기만 한 채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문개기 혹은 방탄 이렇게만 대응을 하면서 밀리고 밀려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숙제처럼 쌓여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도 했는데 여권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 일부 들어서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과정도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당시에 외교 당국자들 간의 협의 과정이 진행이 됐었고 최종적으로 김정숙 여사가 공식 초청을 받아서 인도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조율하고 협의해서 공식 외교 일정으로 진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숙 여사를 공식 초청한 인도 정부와 모디 총리가 문제라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좀 되묻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배임 횡령이나 혈세 낭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공식 해외 순방으로 해당
국가의 대표 유적에 방문한 것과 이 주가 조작으로 자본시장,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원칙 자체를 교란시킨 범죄가 같은 층위의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김정숙 여사 특검에 필요하다라고 여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 정권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철저히 수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얻으려고 미리 담합하고 거래하는 이 헌법상의 시장 경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뒤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이 사안 것과는 정확하게 전혀 다른 수준의 사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쟁점이 아무래도 이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가고자 했는지 아니면 먼저 초청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이 와서 외교적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어떤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한 답변 그리고 협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공식 방문으로 김정숙 여사가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여당에서 제기를 한다면 저는 이미 이제 집권당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리고 수사를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주장이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한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실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탄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탄핵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은 이미 심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요. 근데 다만 이것은 특검 진행 여부와는 상관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 과정이고 중대한 어떤 법률의 위반 등이 있을 때 그 진행이 되는 것인데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 최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이 어떻게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진행되기만을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진심으로 최혜병 숨직 사건의 과정에서 이 수사 외압 등의 잘못을 대통령실이 저지르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특검이 진행되기만 하면 이 탄핵의 빌미가 생길 것이라고 단정짓는 여당의 가정 이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용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질 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 0.9%포인트였고 전국의 외식업 폐업률이 10%에 달해서 20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런 수치들 말고도 많은 국회의원 그리고 당선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 만나셨을 텐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먹고 살기 어려울 수가 없다. 정말 너무 힘들다. 살려달라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자영업자들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민들 호주머니에 돈이 돌면 그 돈들이 고스란히 골목상권 살리는 데 쓰이고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 시기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이 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25만 원이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냐는 건 어떤 취지이신 걸까요? 하면 기본소득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좀 모자라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해서 여쭤보는 저는 거예요. 1인당 25만 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차적으로 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가뭄에 최소한의 물을 대는 효과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네.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좀 확인하고 난다면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시중에 돈이 이제 풀린다는 건 상품에 비해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결국 물가에 악영향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물가 인상이 이제 아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반론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난 긴축 재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말대로 정말 돈 한 푼 풀지 않고 곳간에 쟁여뒀는데 물가가 잡혔는가?
라는 질문들을 국민들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사과나 대파 같은 농산물부터 외식에 대한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파 가격 같은 이슈가 총선을 좌지우지하는 이슈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단이 잘못되니까 해법도 틀린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 고물가 상황의 구조적인 요인은 수요적 측면이 아니라 공급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로 생산비가 오르고 지금 환율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고물가 위기에 처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수요를 조금 늘린다고 해서 물가가 급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물가 인상의 요인이 수요적 측면보다는 공급적 측면에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 13조가 물가 인상에 미칠 영향은 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고물가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구매력도 보충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뭐 한 30초 남았는데 22대 국회에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 한 줄로 얘기하면 뭘까요? 네,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하는 것이 당연히 기본소득당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일 수밖에 없고요.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당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부정의에 싸우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 의정활동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유도 선수를 꿈꾸는 19 선경이는 오늘도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차세대 유망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요즘 선경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대동맥 판막증과 전립선암 수술을 하신 80살의 할아버지와 지역 복지센터 청소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75의 할머니. 그동안 살던 무허가 집에서도 내쫓기듯 나와 마을에서 마련해준 공동 창고 공간에서 임시로 살고 있는 선경이 가족. 불안하고 힘겨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보답하고 싶다는 선경이. 선경이가 지금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라권 이렇게 서쪽의 기온이 28~29도 안팎까지 올라서 동쪽보다 더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이제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되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세종, 대전 28도,
28도, 광주, 강릉, 대구 29도, 청주 30도까지 오르면서 많은 지역이 22도에서 30도 분포로 더워집니다. 부산과 제주는 내일 24도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 속에 대부분 기온이 높아 햇볕이 강해지면서 내일 오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존 농도도 좋지 않겠습니다. 대기질은 대부분 청정한데요. 인천 지역은 내일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서해안과 수도권 내륙, 충청과 전북 내륙 등 서쪽은 안개가 짙겠고 이슬비도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와 제주 북부 중산간은 건조주의보 닷새째 발효 중인데요. 내일 제주는 흐리다가 모레 아침부터 맑아지겠고 제주 산지 내일 밤부터 빗방울 예보가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수 기준 10번째 제2요구입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 야6당은 규탄 대회를 열고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 반국가적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며 맞섰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함께 불러 김 사령관과 대질 조사를 통해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은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엔 다른 훈련병 230여 명이 있었지만 추가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열이틀 만인 오늘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애인이 악마로 보였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한 말입니다. 연인관계나 헤어진 관계에서 언어나 신체 폭력을 가하는 교제폭력,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는 미비해서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교제폭력 실태와 문제점,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교제폭력, 예전엔 데이트폭력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제폭력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별살인, 젠더폭력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교제폭력이라는 용어가 현재로서는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서 일종의 만들어진 사회어 같은 건데요. 네네. 데이트폭력은 너무 범죄가 낭만적으로 보인다라고 데이트를 붙일 이유가 없다. 네. 근데 교제라는 것도 사실은 내용을 상을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밀 관계 폭력, 친밀 가장 폭력 이런 형태가 더 맞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주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냐면 그 교제였던 것에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사귀거나 헤어진 게 아니라 망상이 또 하나 있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바를 같이 있는데 자기는 사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아닌 그런 형태의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면 친밀 폭력, 친밀 가정 폭력 쪽이 조금 낫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이건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예. 네네. 친밀 교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아까 그 망상 얘기 들어보니까 좀 오싹한데요. 예.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제 중 폭력 문제 호소하는 사례 늘고 있다던데 그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가 2020년도에는 8,951명인데 네. 작년은 13,900명, 한 15,000명 가량 되니까 무려 55%가 증가한 거죠. 많이 늘었네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사망자로 보면 작년에 1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살이나 사고사는 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폭력을 당하다가 자살을 했을 경우는 카운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게 이거는 정확히 규명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이게 교제폭력 살인인데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넣으면 훨씬 많다는 거네요. 많죠. 예. 이게 그래서 암수 범죄율이 유독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10대 청소년들 교제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역시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도에 가해자가 277명에서 네. 2023년에 534명으로 한 2배 정도 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암수 범죄 수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범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 3분의 1 정도로 보는 것이 그보다 더 적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사건 사례 살펴볼게요. 먼저 지난 2일 서울 강남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 소속 20대 남성 최모 씨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 이런 신고로 시작이 된 사건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건데요. 이건 어떤 심리라고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진행자 말씀하신 게 조금 이제 피해자 쪽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피해자 쪽은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남자 쪽에서 계속 나는 아니다. 날 잡아달라고 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남자 쪽 가해자 쪽 주장은 뭐 난 헤어지지 않았어. 나를 잡아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심리 자체로 보면은 이 망상적 소유욕 말하자면은 일종의 낮은 자존감과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의존성 이게 공통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가 아니면 나는 사라지고 없어.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두 가지가 섞여 있네요. 이거는. 섞여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폭력의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막 죽겠다고 하고 예. 막 자해도 하고 이런 경우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아니라 이런 형태도 그리고 무엇인가 계속 뭐 카톡 같은 걸 확인하려고 하고 막 집요하게 무엇인가 행는 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사귀고 있다고 망상을 하니까 계속 도망가는 사람이 본인 입장에서는 또 이상해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거죠. 지금 네. 이 사건도 그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흉기를 준비하고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 가해자가 사이코패스 아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사이코패스의 기준이 뭔지 또 사이코패스 검사 꼭 필요한 건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 사건이 될 때부터 두 번째 질문부터 네네. 답을 드리면 이 사건은 절대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프로파일러가 투입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되면 이걸 거꾸로 변호인들이 이용해 먹습니다. 변호인들이. 왜냐하면 예.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형태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조심스럽게 사이코패스 검사나 이런 심리 검사를 해야 됩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막 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예. 또 잘못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 악용될 수 있다. 악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다고 해서 잔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지능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꼭 이것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적용되는 건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지난달 거제에서는 다른 사례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이번 열흘 만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지난달이었어요. 피의자 남성은 어제 구속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교제폭력 살인의 과정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갖고 심각하게 했는데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그럼 병원으로 가죠. 네. 치료 중인데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우선 가기 때문에 거기서 치료를 받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증거도 소실되고 그럼 사망 원인도 혹시 치료 중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병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원인이 겹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 사건도 어떻게 되냐면 1차 부검이 소견에선 관련이 애매한데라고 해버리니까 검찰에서 이 소송장이 일종의 반려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너무 심각해지니까 실제로 네. 보니까 이제 구속이 된 건데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집요한 폭력과 반복된 폭력 때문에 일종의 피해자들이 이미 골병이 표준 말인가? 골병이 들어 있는 골병이란 상태. 말을 씁니다. 예, 저희. 예. 예. 그 일병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금방 그 현장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열흘 2주 걸리다 보면 뭐 병원에서 조치를 잘못했는지 다른 병이 합병이 됐는지 하다 보면 그거를 억울한 피의자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 종합해 볼 때 이 두 사건에서 교수님은 범행 동기, 피의자 캐릭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종의 그 이성을 통한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을 통한 보상 심리. 의대생도 마찬가지죠. 네.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버리고 가라고 하는 감히 나를? 그렇죠. 왜곡된 어떤 삐뚤어진 보상 심리하고 그렇고 네. 지금 이 거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다 동창생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남자는 사겠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 차이가 교제폭력 살인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간극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81님께서 교제 초반에 이런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감정 변화가 큰 사람을 피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뭐 행동적으로는 보통 화가 나서 벽을 치거나 예. 그런 행동은 반드시 헤어지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화가 난다고 벽을 치거나? 예, 그럼 그 벽을 치는 게 그 사람을 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던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던지려고 이걸 막 잡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는 폭력의 전조입니다. 절대 벽을 치거나 이 물병 컵을 잡거나. 예. 왜냐하면 그걸 뭔가 자신의 분을 이걸 억제 못하는 그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겁니다. 물건에 같은 게 사람한테 오는 거군요. 바로 옮겨갑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교제 살인 사건 사례 대다수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해자들 심리는 어떤 건가요? 가해자들이 스토킹을 하면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내 바운더리, 내 영역에서 절대 못 벗어나게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카톡 같은 건 늘 다섯 사람만 저장해 번호 그리고 항상 그 찍어서 보내 그리고 예. 영상 통화 다 돌려봐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소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토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점력. 예. 독점력이 또 특징이군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왜 이런 거를 막지 못하나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교제 살인 피해자들 살펴보면은 이미 스토킹이나 폭력으로 신고했던 적이 많다고 해요. 경찰에 도움 요청했는데도 왜 살인이나 목숨 위협받을 정도의 폭행으로 이어졌을까? 이게 왜 보호를 받지 못할까요? 일단은 경찰한테는 교제폭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법에 근거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법이 없는 거죠. 네. 스토킹 처벌법은 있고 가정폭력 처벌법은 있는데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처리하냐면 쌍방폭행호는 단순폭행으로 처리합니다. 단순폭행은 뭐냐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얘기를 들어보고 사귀는 사이 주장하면 화해하세요라고 먼저 하고 네. 사건 처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처리를 하다 보면 한쪽에서 처벌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했던 사건 기록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번, 11번 반복되다가 결국은 살인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보기에는 이거는 바로 경호를 서거나 보호를 해줘야 될 수준까지는 안 보는 거죠.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고 지금 볼 때는
폭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확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걸 경찰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봐야지 그게 유심히 보이는 건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제가 교제폭력이 관련 그 뭐라 그럴까요? 입법이라 그럴까? 그거는 뒤에 또 질문을 드리고요. 자,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건 있잖아요. 예.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하고요. 네네. 그걸 열거주의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갖고 공포하고 불안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그 가족이나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예, 예. 동거인 포함해서 예, 예. 길을 막거나 아니면 지켜보거나 기다리거나 계속 카톡을 보내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열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한 물건을 계속 갖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앞에 있는 어떤 택배 물건을 계속 훼손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토킹 하면은 지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범위랄까 기준이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죠. 뭐 물건을 훼손한다거나 싫다는데 계속 선물을 갖다 준다거나. 왜냐하면 이게 예. 열거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갖고 불안감과 이걸 주는 어떤 행위들에 들어가는 것 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세분해분 아주 예. 지능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범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새로운 들면요. 스토킹 같은 것들이죠. 예. 이런 겁니다. 전화를 계속하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면 번호가 다르죠. 예. 저쪽 가서 다른 걸 하니까. 예, 예.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 다른 전화로 막 예, 하고 예. 목소리 누구세요? 그럼 가만히 있다 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지능적인 스토킹이 나타나니까 그건 또 입법, 보안 입법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자, 거제 사건 유가족들을 보면 이분들은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교제폭력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아예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제 법원 판결문 100건 말하자면 네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를 어떤 언론사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중에 60%가 처벌 불원이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의 조사를 해갖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해자의 부모나 아니면 가해자 관련된 사람이 쫓아와서 한 번만 봐줘. 이렇게 되면 사귀던 사이인데 이런 거죠. 그리고 사귀던 사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인데 아니면 뭔데 직장인인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로 약한 여성은 너는 뭐 집에서 뭐 직장도 없으면서 왜 앞길이 창창한 사람을 가로막으려고 그래?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처벌을 완화 안 해주면 보복이 두려워서. 맞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이 해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소도 알고요. 예, 예. 주민등록번호도 다 압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 앞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그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봐줘가지고 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 안 폭력은 된다. 한 번 진행되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처벌 불원 60%가 넘고 실제로 시형이 선고된 것은 전체 중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이 100건 중에 15건밖에 안 됩니다. 와, 15%. 예, 15%. 그것도 낮은 단기형 정도죠. 그러니까요. 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제가 질문을 읽었습니다만 미리 이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하는 교제폭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법률가 분들은 이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조금 사소한 이게 그 표현이 그런데 작은 어떤 다툼이 진행돼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너무 과잉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법률가들이 그러니까 확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의 교제폭력은 현실은 대단히 잔혹하고 매우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또 아까 말씀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네.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근데 전문가들은 교제살인으로 이어지는 이제 스토킹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가해자 처벌 강화, 처벌 이후 가해자 보복을 막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게 말은 좋은데 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이 이것이 가장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이라든가 많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장 한계가 뭐냐면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했는데 피해자가 어디로 가냐. 피해자가 그러니까요. 갈 쉼터가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쉼터가 아주 손에 꼽을 정도고요. 쉼터에 모셔다 놓으면은 가해자가 가서 뭐냐면 계속 두들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미국의 경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는요. 한 번에 이 신고가 있어도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요. 뒷수갑을 채워갖고요. 속옷 차림을 끌고 나옵니다. 가정에서. 예. 왜냐? 명예형. 일종의 무엇인가 이 행위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권의 나라인 미국에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첫 조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바로 첫 번째 강력한 공권력이 개입을 해갖고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분명히 근데 명확히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안 되니까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피합니까? 같은 어떤 영역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210님입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일을 당했었는데 진짜 공감되고 화가 나네요. 이 정치자 위해서 또 프로파일러님이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있을까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회에 이런 어떤 벽이 너무 높아갖고 하다가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가 돼갖고 너무 외롭게 싸우다가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겁을 먹지 말고 용기 가지고 대처하라.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입법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런데 아까 교제폭력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인데 교제폭력 가해자를 강제 분리하거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법안이 이제 여러 건 발의는 돼 있다고 해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쟁점이 있나요?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8개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안 같은 건데요. 네. 핵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의 법률가분들이 가장 경계하시는 거죠. 법률에 모호하다. 데이트 폭력이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교제한다는 게 굉장히 수준이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한 행위로 규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법률가들의 주장이시고 저희 같이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은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 각각의 행위를 열거주의를 한 입법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입법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해서 하면은 그리고 보완해 나가면 된다. 지금 그거는 주관하는 비슷한 내용의 입법들이요? 그렇죠. 스토킹 처벌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에 열거주의를 해갖고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아무쪼록 22대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책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제 1차적으로는 개개인이 좀 조심하시고 아주 신중하게 상대방 행동을 봐서 이렇게 또 대응을 하시고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용기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은 피하자. 아까 주먹 얘기도 하셨어요. 꽝꽝 치는 잡는. 자, 꼭 혹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자. 이런 부분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었으면 반드시 그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요. 증거 확보. 그다음에 전문적인 사람의 조언.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설픈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전문적인 사람한테 그 법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네네. 어설프게 그 사람한테 설득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사정 이런 형태로 하다 보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거든요. 네네. 증거, 그다음에 전문적 조언, 그리고 아까 말씀 용기를 가지고 이건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 네. 3가지만. 지금 청취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0111님, 프로파일러님, 폭력이면 폭력이지 왜 교제 폭력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당히 불만 섞인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관계 내 폭력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에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0637님. 저도 교제 폭력으로 접근 금지 신청해둔 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카톡으로도 전화로도 헤어지자고 본인이 통보해놓고 우리는 헤어졌다는 걸 인지 못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망상입니까? 망상이고 그걸 가지고 계속 빌미를 삼아서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단하고 했으면은 거리를 일정 정도 떨어져 주십시오. 네. 그렇게 명확하게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속 뭔가 하다고 대응해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리 겁나더라도 용기를 갖고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차량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고가 많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 곤지암 나들목 부근에 발생한 화물차 사고를 처리 중인데요. 현재 견인 작업이 진행되면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대로 정체가 매우 심한 편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오산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또 서울요금소에서 판교까지, 서울 시내권에서는 양재부터 쭉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대교 지나 5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일대로 정체 빚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이후 팔탄과 매송 휴게소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마도에서 송산마도까지 10km 막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는 양방향으로 10km씩 정체입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 송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도 밀리는데요. 판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반대 방향은 송파에서 강일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송파 부근 1차로에는 사고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해 주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타이완에서 어제 제16대 총통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이 공식 취임하면서 새로운 4년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독립주의자라는 평가와 달리 라이 총통 취임사에는 양안 현상 유지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라이 총통이 독립 분열을 추진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 교수와 양안 관계를 전망하고 타이완의 새 정부 집권이 한국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있었던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에서 교수님께서 가장 주목하신 부분 어떤 겁니까? 네, 사실 라이칭더 총통이 1월 13일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중간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간에 특별하게 중국을 자극하거나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고 중국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그 총통 취임식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대만 독립 또는 독립 성향에 가까운 거를 강조하는 발언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사실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월 13일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이상 오면서 그런 것들은 극도로 자제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대만이 서로를 그렇게 강력하게 적대하지 않는 선에서 네. 지금 일단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현상 유지를 해나가자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자, 라이 총리가 취임사에서 독립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자,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은 유화적인 언사였다 이제 평가 나오는데 좀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세를 뭐 낮춘다 그럴까요? 하는 거는 어쨌든 갈등을 피하려 그런 것 같은데 그 외에 좀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타이완 입장에서 이 뭐 독립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항상 그렇죠.
타이완은 이미 독립된 국가라는 거죠. 독립된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진보당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선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자. 그리고 타이완 민중들의 약 80%가 여전히 현상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국민당은 친중이고 뭐 민진당은 반중이다 이러는데 네. 사실 그렇게 딱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게 국민당도 나라를 뺏기고 놓은 정당이에요. 친중을 할 수가 없죠. 네네. 다만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이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국민당은 이번에 이제 민진당은 지난 8년 통치를 했었고 이번에 라이칭더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 라이칭더의 민진당 역시 기본적으로는 독립을 추구하지만 지금은 현상주의다. 현상유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유지라는 데 대해서 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진당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하겠다 그러면 타이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를 하거나 이럴 때는 타이완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데서는 효용성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각을 세우는 거는 어떤 타이완 사람도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런 이제 고육지책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갖고 가겠다는 게 핵심이고 결국은 민진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도 뭐 4가지 원칙에 따라서 현상을 유지하겠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선 타이완이 자유민주 헌정 체제를 쓰고 있는 국가다. 네네. 자신들은 국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호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양안이라고 그러는 이 대만 타이완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은 관계다. 각각 독립체다. 그렇게 움직이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권을 침해한다든가 병탄을 한다든가 이거는 불허하겠다. 네. 이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중화민국 그러니까 대만의 공식 국호는 중화민국입니다. 네. 신해혁명 때 만든 손문 선생이 만든 중화민국이고 그게 이 마오쩌둥과 장제스라는 소위 국민당과 공산당 내전에서 장제스가 패해서 대만으로 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화민국은 대만에 있다. 그래서 공식 국호가 중화민국인데 이 중화민국의 앞날은 대만 사람들이 결정할 거다. 이렇게 4가지를 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현상 유지를 해서 일단은 가자라는 걸 천명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도 반발을 하지만 기존과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메시지 나오는 좀 강한 어조는 그냥 늘 하던 거 정도지. 그렇습니다. 네. 그거 이상 나가고 약간 뭐 어떤 뭐 전쟁이랄까 무력을 시사하는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 거네요.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럼 지금 이 신임 총통이 그동안 얘기해 왔던 독립 이런 게 어떤 선까지부터가 독립인지 그럼 지금의 이 현상 유지 상황보다 어디까지 더 나간다는 걸 추진한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원래 민주진보당은 1986년에 이제 당을 만들었는데 그 민주진보당의 당에는 다 당의 강령이 있잖아요. 당의 헌법. 거기에 보면 민주진보당의 목표는 대만, 타이완 공화국의 건립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대만 공화국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 성향을 강조하면서 독자성을 강조하는 거지 완전히 독립할 수 없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죠. 잘 알죠.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빌미를 주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미국은 지금 타이완을 보호해 주려는 법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만약에 중국의 무력 사용이 대만에
가해가 될 경우에는 미국이 참전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 끝까지 도와줄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현상 유지 그럼 정말로 독립을 우리는 할 거다 선언이다. 그거는 이제 현실성이 떨어지는 없죠. 거네요. 이제 중국은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독립을 선포하는 경우 또는 독립 선언에 준하는 행위 그러니까 헌법을 바꾼다거나 우리는 대만 공화국으로 가겠다라고 네. 헌법을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걸 독립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중국이 가만 안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전 거는 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네네. 보면. 네네. 그래서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현상 유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자, 무력 충돌 가능성은 타이완이 뭐 특별히 어떻게 하지 않는 한 뭐 일단은 낮다고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타이완을 압박을 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사전 경고 의미도 네, 있고 해서 압박한다면 특히 어떤 분야에 좀 집중을 할까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타이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역시 중국의 무력입니다. 네. 상대가 안 되잖아요. 예. 뭐 국토 면적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미국이 도와준다는 것도 예. 한계가 있을 수 사실 있어요. 보장도 없고. 예. 그리고 워낙 이제 강력한 물론 이제 타이완도 굉장한 반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과는 아무래도 상대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무력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무력 사용을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시진핑이 2019년에 말을 했기 때문에 뭐 평화 통일을 추구하지만 뭐 대만이 독립하는 경우나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뭐 대만 문제 외세가 개입하거나 무조건적으로 평화 이 통일 협상을 지원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2019년에 다시 한번 했단 말이죠. 1979년에 한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중국이 제일 타이완이 제일 두려워하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역시 이제 경제적 문제입니다. 경제적 통제라든가 또는 타이완이 섬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상 봉쇄 훈련이나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침공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대만을 봉쇄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대만 해협은 약 135km 정도 되는데 이게 중간선이 한 70km 정도에 그어져 있어요. 이게 영해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서로 거기를 영해처럼 해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중국이 거기를 막 마음대로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마음대로 대만이 반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인 거죠. 이런 그 소위 군사적 비대칭에 제일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대만이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TSMC라는 그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이 있고 그거 말고 UMC라는 또 기업이 있어서 둘이 합쳐서 거의 80%를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반도체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라이칭더总统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리콘 방패를 만들겠다. 실리콘 섬을 차이잉원 지난 총통이 얘기했는데 나는 실리콘 방패로서 중국과 대적하겠다. 이게 우리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이다. 이야, 핵심 기술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타이완 섬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저 중국을 마주보고 있는 편에다가 지금 이 반도체 공장을 열 몇 개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는 그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세계적 공공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침공을 하거나 그러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과연 그런 무리를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중국이 이제 이런 방패들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교수님 교류 얘기도 다 하셨어요.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라이칭더 취임사를 보면은 부비부항 굴복하지도 도발하지도 않겠다. 대결이 아니라 대화, 봉쇄보다 교류 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관광 재개 방안도 이제 언급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그 중국과 타이완의 대화
그다음에 또 긴밀한 교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그台湾 민진당 특히 라이칭더 정부에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양안 교류의 모든 시작은 1992년에 이제 양측이 반관 반민 기구를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92년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92년에 모여 앉아서 우리는 하나다. 그 중국이 어떤 중국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은 하나다. 자, 어쨌든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는 그 남북회담을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반관 반민을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중화인민공화국이겠죠. 하나의 중국이. 이 타이완 입장에서는 중화민국이라고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 지난 정부 차이잉원 정부 때 하나의 이 92년에 맺은 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92년에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중국은 동의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안 교류가 출발하려면 92년에 하나의 중국 원칙 또는 하나의 중국에 동의한 것에 너희가 맞다라고 사인을 보내야 시작이 된다. 네.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란 말이죠. 네네. 그 중국, 그레이트 차이나의 한 요소인데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데와 교류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의 중국을 동의해라. 그러나 민주진보당은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취임 연설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고 우리는 민주국가다.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는 또 대통령도 우리 스스로 뽑는다. 국회의원도 스스로 뽑는다. 이런 이제 민주 절차를 계속 강조하는군요. 결국 타이완의 앞날은 대만 사람들, 타이완 사람들이 결정할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아니고 92년도 우리 양측이 맺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틀에 동의한 거를 재확인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절충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한국 얘기 좀 해볼게요. 라이칭더 집권이 한국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총평부터 짤막하게 좀 해주세요. 네, 뭐 라이칭더 총통의 정부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한국하고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길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년간 차이잉원 정부도 민주진보당 정부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실은 그 대만 해협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게 이제 중국을 혹시 자극을 하거나 그래서 뭐 양안의 충돌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대만이 중국을 공격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타이완이. 네네. 결국 중국이 무력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지역은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약 45%의 물자가 타이완 해협을 지나서 남중국해를 지나서 간단 말이죠. 네네. 유럽 쪽으로. 그리고 55%는 이제 미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중동 석유 원유 수입의 80%가 타이완 해협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와요. 만약에 타이완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우리 에너지라든가 수출입 통로라든가 이런 게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네요. 그래서 네네. 이거 SLOC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주요 수송로라는 개념이 있고 더 한 가지 큰 걱정은 만약에 거기서 충돌이 생기면 우리는 한미 동맹이란 말이죠. 그럼 동맹이라는 거는 마지막에는 군사적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동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주한미군을 차출하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뭐 일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한반도의 힘의 균형에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북한의 오판도 생길 수 있다. 거기다가 또 당장은 오판 이전에라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렇죠. 그것도 나빠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자꾸 타이완 해협의 뭐 대만 문제 안정과 평화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국제주의적 원칙이에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뜻이죠. 예를 네네.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힘을 가지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반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우리가 힘에 의한이란 말을 쓰니까 중국은 힘을 쓸 나라는 사실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겨냥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실제로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데 반대한다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네, 웨스 인터뷰에서 그렇죠. 얘기했죠. 네, 그렇게 하면 예.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는 것도 타이완의 독립 추구도 반대고 중국이 무력을 쓰는 것도 반대니까 현상을 유지하라는 국제주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걸 가지고 중국이 한국을 보고 뭐 타이완 편을 든다라든지 되게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건가요? 예, 그렇게 예, 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고 중국도 우리 보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 차원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문건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안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우리를 압박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국제주의 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반도체 때문에 이 뭐 G4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를 가졌고 미국, 일본, 한국, 타이완 여기가 이제 4개 구성체예요. 그러면 특히 한국과 타이완은 세계 메모리와 비메모리 여기에 대해서 거의 7, 80%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 강력한 기술 제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레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경쟁과 협력이 그렇죠. 네. 공존하죠.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의지를 얘기를 하고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라이칭더 취임식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선 이은호 주 타이베이 대표부 대표 그리고 조경태 조정은 의원이 타이완 정부 초청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 이 이제 주한 중국 대사관 공식 항의했고요. 일본에선 현역 여야 의원 37명 사상 최대 규모 대표단이 이번 취임식 방문했습니다. 역시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 내놨는데 보란 듯이 한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일본은 특히 이제 중국과의 갈등들이 있죠. 특히 일본에게 타이완은 아주 특별합니다. 50년간 식민 통치를 했었고 타이완의 위치가 소위 오키나와 열도에 오다 보면 옛날에 유구 제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끝자락에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이 생각, 향수 이런 게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대사급 수교 관계 이외에 가장 높은 단계인 그 소위 대표부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표가 파견이 돼 있죠. 이제 사실상의 대사 역할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 대표가 당연히 현지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참석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의회 국가입니다. 정부 사람이 파견된 게 아니란 말이죠. 뭐 공식적으로 파견단을 만들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 정치 국가에서 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 한국과 타이완 간의 그 의원 간 교류 단체가 있어요.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어쨌든 타이완이라는 데가 중국에 속한 일부분인데 그렇게 따로 보내서 마치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해 주는 듯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항의를 중국으로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일본은 그걸 보란 듯이 더 세게 하는 거고 미국은 뭐 전직 관료도 보내고 하니까 그게 뭐 그런 게 또 정해진 가운데서 하는 외교전이죠. 우리나라도 그냥 정부가 생각하기엔 적절한 선에서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로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아까 이제 반도체 얘기도 하셨지만 대만의 경제, 특히 반도체 분야입니다. 이번에 라이칭더 내각 인선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경제부장, 우리로 치면 이제 장관이라고 해요. 네, 네. TSMC 최대 협력사 CEO가 임명됐습니다. 네. 이건 의미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차잉원 총통도 마찬가지고 예, 이번에 라이칭더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대만이 국제적으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반도체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반도체를 뭐 일종의 무기화하는 거죠.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로 무기화하는 데 있어서 경제부장을 뭐 일반 관료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렇게 앉히는 것보다는 그 사실은 TSMC의 가장 큰 벤더입니다. 그 부품 공급상이고 네. 아주 오랫동안 했고 또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반도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일본에서 한국과 타이완으로 분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생산 방식도 서로 달랐지만 어쨌든 일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타이완.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 그 다음에 일본과 대만 관계 협력, 그 다음에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 네. 확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경제적 의미를 약간 정치적인 어떤 동맹이나 협력 관계로 연결하려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전에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 두고 친미냐 친중이냐가 아니라 타이완 내부 정치 구도를 봐야 된다. 라이칭더 당선의 이유라. 이게 평하신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의회인 입법원이 여소야대잖아요. 네네.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의회 권한 강조하는 법안 때문에 몸싸움 하는 걸 저도 화면으로 봤는데 네.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막 뛰고 뭐 네. 갖고 뛰고 막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강력한 리더십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거죠. 예, 예. 왜냐하면 그리고 아주 또 절묘한 그 구성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네. 국민당 입법위원이 더 많은데 3당도 만들었고 아무도 과반수를 넘어가는 데가 없단 말이죠. 네네. 그 아까 이제 독립 성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진당 내부도 강경 독립자가 있고 온건 독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라이칭더 같은 경우는 신조류파라고 그래서 강경 독립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 더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민주진보당 내부에서도 지나친 독립 추구가 이 타이완과 중국의 양안 관계의 안정 유지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뭐 대외적으로 독립을 추구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지금 타이완 내부에 있는 민생 문제들 이런 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국하고 타이완하고 국민소득이 비슷한데 네. 급여는 우리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만의 젊은이들이나 샐러리맨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런데 왜 급여가 반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공공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거기도 탈원전 한다고 그랬는데 탈원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름마다 불이 나가요. 에어컨을 그 부하를 이기지 못해서 네. 전기가 끊어집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 끊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문제들부터 지금 새롭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이번에 라이칭더 당선은 40.05%입니다. 네. 그러니까 60%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와 그리고 의회 입법원장 우리 국회의장은 또 국민당의 비례대표 1번이 좀 맡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다리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 대선 변수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과 타이완 관계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는 말은 그렇게 하죠. 네.
뭐 왜 우리가 타이완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 타이완은 우리 반도체 다 뺏어갔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사실 타이완의 중요성은 미국이 더 잘 알죠. 왜냐하면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타이완이라는 지역이 중국의 통제 안에 들어간다면 네. 이 미국의 서태평양 작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경학적으로도 이 TSMC 때문에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은 저렇게 해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마 포기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사실 1979년에 대만 관계법을 만들었고 네. 2022년에는 타이베이 법이라고 그래서 뭐 60억 불 정도 무상 원조하면서 무장시켜주는 법률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무기 판매도 그전에는 타이완 내부에 쓰는 무기만 팔았는데 이제 공격용 드론 같은 것도 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타이완이 포기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타이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결정적인 큰 변화는 없을 거다. 다만 이제 트럼프의 특성상 1대1로 뭐 더 내놔라. 그러니까요.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대응을 네,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8225님. 땡볕에서 물품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치고 힘드네요. 힘 좀 주세요. 저희가 더 유익하고 희망적인 소식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길을 팍팍 넣어드릴게요. 자, 윤근수님. 전종철 앵커 반가요. 반갑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0232님. 뉴스레터 K 좋아요. 구독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어제가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화창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맑고 더웠던 오늘 끝곡으로 온유의 선샤인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